안녕하세요. 북한 연구자인 김재웅입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북한의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 북한은 반제 반봉건 혁명을 지향했습니다. 반제 반봉건 혁명에서 반제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된 것은 친일파와 일제 잔재였습니다. 이미 일제가 패망한 이후였기 때문에 친일파와 일제 잔재가 청산의 대상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반봉건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된 것은 지주층이라든지 여성 억압의 역사 등이었습니다. 북한 최초의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도 두 가지의 주요 과제를 제기하는데 첫 번째 과제가 친일파 청산이었고 두 번째 과제가 봉건 지주층 청산을 겨냥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의 과제를 무엇보다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좌익 인사들이 친일파 청산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국내 공산주의 그룹의 대표적 인사인 오기섭은 친일파를 모체가 타도된 아메바에 비유했습니다. 모체는 다름 아닌 일본 제국주의였던 거죠. 그는 친일파를 아메바 찌꺼기에 비유하면서 만일 그 찌꺼기들을 그대로 두면 커다란 성체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찌꺼기, 곧 친일파를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민당은 연안파의 정당이었죠. 조선신민당은 우리 조선이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해 해방되었기 때문에 친일파가 잔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박헌영의 경우에는 친일파가 잔존하는 현실에 비추어서 조선의 완전 독립은 미완의 상태라는 입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북한의 인사들은 친일파 청산의 정당성을 이념적 이유가 아닌 현실적 이유에서 찾게 됩니다. 즉 그들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으면 친일파가 다시 세력을 회복해 조선을 재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모조리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와 관련해 오기섭은 친일파가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공민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평양사회과학연구소는 그와 관련해 친일파를 방치할 경우 그들이 미국과 야합할 수 있기 때문에 남김없이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게 됩니다. 많은 인사들은 친일파가 재기해서 조선을 재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친일파 청산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당시의 그러한 주장은 전혀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일본군 패잔병들과 친일파들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8일 조선의용군 압록강 지대는 민가를 약탈하던 일본군 패잔병 30여 명을 사살하고 270명을 체포했습니다. 함경남도 삼수군과 갑상군 일대에서는 해방 후 조선인들의 자치기구가 친일파와 일본군 패잔병으로부터 습격받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친일파는 우리 조선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친일파 청산은 해방 직후 조선인들에게 너무나도 자명한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일파 청산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 일제에 협력한 이들을 친일파로 보아야 할까? 과연
어떠한 직위에 있었던 자들을 친일파로 규정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북한은 이러한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는데 약 1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해방 직후부터 북한의 많은 인사들이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를 제안했지만은 그것들은 너무도 모호해서 법적인 개념과 범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인사들은 조선 총독부의 고급 관리를 친일파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과연 어느 직위부터 고급 관리로 보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북한의 각 지방 당국은 일제 시기에 악질 행위를 저지른 친일파들을 체포했지만 그들의 개념과 범주 및 처벌 법령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그들을 감옥에 가둬둔 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때로 친일파들은 군중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중재판이란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임시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군중재판은 피해자들의 개인 감정에 따른 보복행위와 결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빨리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처벌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해방 후 1년 남짓 지난 1946년 9월 5일에야 드디어 친일파의 범주를 규정한 법안이 마련됩니다. 북한의 사법체계 확립에 기여한 공산주의자 최용달이 이 법안의 제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최용달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주도해 만든 친일파의 범주는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참의 고문. 두 번째, 조선인 도회의원, 부회의원. 세 번째, 조선 총독부와 도청의 책임자로 근무한 조선인. 네 번째, 경찰, 검사국, 재판소의 책임자로 근무한 조선인. 다섯 번째, 일제를 돕기 위해 군수품을 생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자. 여섯 번째, 친일 단체 지도자로 일제에 협력한 자 등이 친일파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들도 모호한 면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테면 세 번째 항인 조선 총독부와 도청의 책임자로 근무한 조선인들 중에서 과연 책임자라는 직위는 어느 직위부터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용달은 매우 상세한 해설서를 발표합니다. 그는 조선 총독부의 국장, 부장, 과장급 그리고 도청의 지사와 부장급을 친일파로 판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친일파의 범주를 확정한 뒤 드디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1946년 11월 3일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 직전에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이 조사에 따라 총 575명이 친일파로 판정돼 체포되게 됩니다. 최용달이 마련한 친일파의 범주 자체가 상당히 온건했기 때문에 철저한 형태의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식자층 인재 부족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친일 행위에 연루된 식자층 인사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들을 구제해 최대한 국가 건설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친일파 범주를 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의 정치 지형과 국가 건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강연은 좀처럼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강연을 통해서 북한의 역사가 대중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북한과 북한 역사에 대한 애정을 끝까지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